오늘은 김정한의 사하촌 발단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이제 발단 전개 위기 끊고 절정 결말, 이렇게 절정과 결말이 하나로 묶이는 그런 작품이라고 우리가 이제는 전체 줄거리하고 핵심 정리 시간에 잠깐 봤습니다. 근데 발단을 조금 길게 볼게요. 그래서 발단을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수도 저수지에서 잠시 방류한 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보광리 논문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고서방이 잡혀 들어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김정한의 소설 사하촌은 수탈당하는 농촌의 저항의식을 사실주의 수법으로, 요게 좀 중요하기는 해요. 사실은 사실주의 수법으로 지주의 위치에 있는 보광사의 스님과 관료 등의 지배 집단에 의해 억압받는 농민들의 삶과 저항의식을 묘사하고 있다. 결국 이 작품은요,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인 농민 둘 사이에서의 생존을 통한 갈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보광리 사람들과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성동리 농민들의 삶을 대조시켜 수탈당하는 민중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주인공은 없지만 지주와 관료에 의한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약자들의 힘을 합쳐 저항하는 모습을 통해 민중 전체가 주인공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인물 대 인물의 갈등도 아니고 인물의 사회의 갈등도 아니고 집단 대 집단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특히 결말 부분에서 모순에 대결하는 민중들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챕터예요. 우르르르 샤, 어떤 의성어, 즉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글이글 달아오는 폭양 아래, 폭양이라는 것은 폭탄이 터지듯한 태양, 떼약볕, 진짜 떼약볕이죠. 떼약볕 아래에서 난데없는 예상하지 못한 홍수 소리다. 가만, 이렇게 뜨겁고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면서 그냥 가만히 옷 입고 있어도 썬텐할 것 같은 이 더위 속에서 갑자기 웬 큰 물? 홍수? 물벌레, 고기 새끼가 죄다 말라져 죽고 땅거미가 줄을 치고 개미떼가 장을 벌였던 봇도랑에 한마디로 오랜 가뭄으로 엉망이 된 거네요. 그죠? 둔덕이 넘게 뻘건 황토물이 우렁차게 쏟아져 내린다. 가만, 비 오나? 비도 안 오는데 빨갛게 타져 죽은 곡식이야 이제 와서 물인들 알겠느냐마는, 즉 아무 소용 없지만은 그래도 타다 남은 벼와 남은 벼가 있긴 있나 보네. 시든 두렁 콩들은 물소리만 들어도 생기를 얻은 듯이 우줄우줄 춤을 추는 것 같다. 마치 아직까지 살아있는 곡식들이 물을 얻어가지고 생기를 얻은 듯한 모습을 춤을 추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인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곡식들이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농민들의 심정이 춤을 추고 싶은 거겠죠. 행길 양옆을, 행길? 자, 이거 나 옛날에 할머님께서 자주 쓰시던 표현인데, 큰 길이라고 하는 사투리예요. 양옆을 흘러가는 봇도랑가에 흰옷, 누른옷 혹은 검정치마, 즉 대유법이죠. 사람들이에요. 농민들 미친 듯이 부산하게 떠들며 오르내린다. 한마디로 물에 논에 대려는 농민들의 모습이겠죠. 수도 저수지에서 물을 터놓은 것이다. 저수지가 뭔지는 알 거예요. 그죠? 물을 가두어 놓고 관리하는 시설. 한마디로 수도국에서 저수지에 물을 튼 거야. 그래서 물이 그냥 확 홍수처럼 쏟아져 내린 거죠. 한마디로 큰 물이 흐른 이유는 비가 와서가 아니라 저수지를 개방해서다. 성동리 농민들이 밤낮 없이 때를 지어 몰려가서 애원하고 탄원하고 두 손 두 발이 닳도록 빌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나중에는 밤중에 수원지는 뭐야? 물이 있는 근원이 되는 곳에 올라가서 물을 달리 돌려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아. 이러다가는 작년처럼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작년에 폭동이 일어나기는 일어났었군요. 저수지 청소도 좀 할 겸 제2의 저수지물을 터놓게 된 것이었다. 한마디로 자 수도국에서는 일거양득이죠. 뭐 청소도 하고 인심도 쓰고 뭐 이런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여기까지 폭동을 염려한 수도사업부에서 저수지의 물을 방류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직 저수지의 물로서 넓은 들을 구한다는 건 되지도 않는 말이고 한마디로 생색도 안 나는 거고 물을 보게 된 것이 차라리 없을 때보다 더 한층 시끄럽고 싸움만 벌어질 판이다. 한마디로 물이 너무 조금이야 찔끔 내놨어. 그러니 물은 있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거지.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판이다. 들깨는 두둥 이제 사람이 나오네.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인물이 나왔어요. 이 두 번째 챕터에서는 논이 보꼬리에 달렸기 때문에 보꼬리니까 보의 맨 끝. 몇 번이나 저수지 물구멍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본머리까지 가서 그러니까는 자 여기가 저수지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저수지가 있어요. 이게 보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저수지 물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흘러서 이렇게 가지고 빠져나가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보머리야. 근데 들깨는 어디야? 보물이야. 옆골이야. 그러니 여기서 빠져나가고 여기서 빠져나가고 여기서 빠져나가고 여기서 빠져나가고 여기서 빠져나가고 여기까지 오는 물은 없다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본머리까지 가서 물을 조금 달아가지고 오면 물길이 내려오는 도중에 이리저리 다 떼이고, 원래 떼이다라는 말은 남에게 받아야 할 돈이나 물건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 받아야 할 거 빌려준 거 뭐 그런 건 아니고 남의 논에 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떼이고 자기 논까지는 잘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여러 번 오르내리고 보니 꾹 눌러오던 화가 그만 불끈 치밀었다. 아이씨 한 거지 뭐. 여보 노장님, 여기서 노장이라고 하는 것은 늙은 스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들깨는 오던 걸음을 되돌려서 소리치며 비탈길을 더우 잡았다. 더우 잡다는 건 높은 곳에 오르려고 뭐 밧줄 같은 걸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여보셔 노장님 스님, 제 길 노를 떼었으면 떼었지 이제 할 수 없다 난 몰라 하고서는 이제 간다는 거야. 자 여기서 논을 떼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빼앗기는 거였잖아요. 결국 뭡니까? 내년부터 내가 논에 소작을 못하면 못할지라도 이거는 얘기를 해야겠다. 아까 들깨는 소작농이군요. 왜? 이 노장이 물길을 막고 있었던 거야.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고 있었던 거야. 기껏 올라가서 물길 터놨더니 그러니까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는 거지요. 급기야 이를 악물었다. 어느 앞이라고 만약 한 번이라도 점잖은 중에게 섣불리 반항을 했다가는 절논이라고는 뚝딱 떼이고 마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 소리가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뭐야, 떼이든지 날든지 나는 얘기를 해야겠다 이거야. 여기서 말하는 떼인다는 건 소작권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노승, 즉 노장은 일종의 권력계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노승은 들은 채 만 채 들깨가 가까이 가도 양산이라고 하는 건 뭐야? 우산, 햇볕 가리는 우산. 받은 그대로 물을 가로막고 있었다.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스님인데 농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요? 밑에 사람은 굶어도 좋단 말이에요. 이때 밑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소작인들 또는 성동리 농민들이죠. 들깨는 커다란 샤벨로서 샤벨?
샤벨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외래어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사투리더라고요. 살포라고 하는 사투리예요. 이게 살포입니다. 긴 막대기에다가 이 삽자루 같은 거 하나 딸랑 달아놓은 거예요. 주로 이제는 논에 물꼬를 틀 때 툭툭 쳐가지고 꼬챙이 같은 거죠. 자, 사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노승의 장난감 같은 삽가래를 떼짱과 함께 찍어 당겼다. 떼짱이라고 하는 것은 잔디예요. 자, 흙이 묻어있는 잔디. 자, 물은 쉐 하고 다시 흘러내린다. 왜? 물꼬를 텄으니까. 이 사람이 버릇없이 왜 이럴까? 노승은 짐짓 점잖은 체하고 나무라면서도 말은 점잖게 얘기해. 하지만 눈에는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시들하게 생각하면서 도끼가 얼씬거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지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노승은 매우 베리맨이 마치하게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운 인물이다. 스님인데 중생을 제도해야지. 지 배만 채우고 있어. 아, 살고 봐야 버릇이 있겠지요. 한마디로 이건 먹고 사는 문제다. 생존과 관련된 거다. 아하, 이 사람이 아주 환장을 했군. 제정신이 아니군. 아서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니야. 노승은 다시 물을 막으려고 들었다.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아, 천만에요. 우리도 살아야겠어요. 아, 물을 좀 가릅시다. 가르다 나눕시다. 아, 노장님까지 이래서요, 원. 자, 한마디로 뭐야? 아, 스님이 중생을 구제한다는 승려가 자신의 이익만 차지하면 되겠습니까? 들깨는 손으로 갈랐다. 그리고 몇 걸음 못 가서 또 어떤 논 귀퉁이에서 조그만 애새끼 한 놈이 쑥 나오더니 물을 가로막고는 얼른 숨어버린다. 물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들깨의 논에 가려는 물길을 자기 논으로 살짝 틀은 거죠. 예끼 쥐새끼 같은 놈. 들깨는 골 안이 울리도록 고함을 내지르고 쫓아가서 그놈의 물고에다가 아예 한아름이 넘는 돌 하나를 밀어다가 붙이었다. 왜? 너가 이거는 못 들지. 아예 그냥 막지 못하게 미연에 방지를 해놓는 거지요. 저편에서도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가뭄이 있는데 저수지에서 물을 터놓긴 했지만 그게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갈갈이 낡아 미어진 헌옷에 허리짠만 나온 남방토인들의 나무 껍데기 치마 같은 몽당 치마를 걸친 가동 할멈이잖아. 연약한 사람이죠. 자, 펑퍼져 앉아서 목을 놓고 울어댄다. 왜? 이 할멈이 억센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논에다가 물을 대기 위해서 싸우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날 죽여놓고 물 다 가져가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한마디로 물에 대한 절박함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망할 놈의 늙은이 남이 일껏 끌고 온 물만 대고 앉았네. 어디 아가리만 벌리고 앉았지 말고 너도 한번 물 끌어봐봐! 라고 하는 거야. 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네 물은 네가 챙겨. 내 것 줄 생각 없어.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 각박한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경찰관 주재소의 고자쟁이로 알려져 있는 고자질을 많이 하는 사람이겠죠. 이시봉이라는 젊은 놈의 괭이는 덮을머리를 풀어헤치고 악을 쓰는 늙은 과부 할멈의 허벅지 살에 시퍼런 멍울을 남겨놓고 갔다. 와, 이거는 선을 넘었죠. 일종의 폭행이죠. 결국 이 이시봉이라는 사람은 경찰관 주재소에 가서는 알랑방구 끼면서 고자질하고 힘없는 늙은 과부 할멈에게는 폭행을 가하는 그런 아주 싸가지 없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아부를 떨지만 힘없는 사람에게는 폭력을 가하는 인물이다. 들깨는 보리대 모자를 부채 삼아 내 흔들면서 쥐꼬리만한 물을 달고 내려가다가
철안이란 놈하고 봉구란 놈이 아주 논 가운데서 곰처럼 별로 말도 없이 이리 밀치락 저리 밀치락 싸움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말려볼 생각도 않고 자기 눈으로만 갔다. 그의 눈으로 뚫린 물고는 을에 늘 항상 말할 것도 없이 꼭 봉해져 있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눈까지 물을 몰아왔는데 와서 보니 논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막아놓은 상태라는 거죠. 열받지. 어느 놈이 이렇게 지독하게 막힌 물꼬를 냉큼 터놓고서 막 논두덕 위에 올라서자니까 자기 눈 아래로 슬그머니 피해가는 누구 오촌 아저씨가 보인다. 오촌이면 친척인데 좀 먼 친척, 그죠? 결국 들깨의 논 물꼬를 봉한 사람은 이 오촌 아저씨네요. 그래서 아저씨도 환장이 되었구나 싶었다. 새벽부터 나돌며 날뛰어도 밤맞이기도 채 적시지 못한 것을 돌아보고는 들깨는 그만 낙심이 되어서, 한마디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해서 논두렁 위에 털썩 주저앉았으나 그 쥐꼬리만한 줄기가 끊어지자 다시 그곳을 떠났다. 왜? 포기하고 때려친 거야? 아니죠. 다시 물을 끌어오려고 하는 거지요. 철안이와 봉구란 놈은 아직도 싸우고 있었다. 이놈의 자식이 사람을 아주 나쁘고 낮잡아보다, 즉 낮게 보고 무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봉구란 놈이 뻐드렁니를 물고서 악을 쓴다. 아, 글쎄 이거 정말 못 놓겠니? 철안이란 놈이 아무리 제비손을 넣으려 해도 애를 써도 워낙 덕심이 센 놈이 돼서 봉구는 달짝도 않고 되려 철안이란 놈의 턱밑을 쥐고 자꾸 밀기만 한다. 턱밑을 쥐고라고 하는 거 보니까 멱살을 잡았군요. 멱살을 잡고 밀기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던 놈들이 들깨가 한번 소리를 치자 서로 잡았던 손을 흐지부지 놓고서는 논두덕 위로 올라왔다. 막 싸우다가 야 진짜 뭐해 빨리 와 에이씨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리고 누가 가진 자고 누가 못 가진 자가 아니잖아. 다 같은 처진 거죠. 그러니까 싸움 자체도 단순한 거야. 뭐 같은 처지끼리 솔직히 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예끼 싱거운 녀석들, 물도 없애놓고 무슨 물싸움이야? 아, 분풀이 할 곳이 그렇게도 없어? 들깨의 이 말에 그들은 쥐꼬리만한 본물조차 끊어지고만 빈 도랑만 내려다볼 뿐이었던 것이었다. 자, 여기까지. 결국 저수지의 물 방류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웃곳의 사람은 본물을 향해서 나란히 발을 떼어놓았다. 이제는 이동을 하는 거죠. 대사봉 위로 해가 뉘욱 기울어지고 이제 저녁이 됐다는 거죠. 시간의 경과예요. 내실 아래는 보광사 큰 종소리가 꽝꽝 울려왔다. 자, 여기서 절이 나왔네. 이 절은 부정적인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그죠? 여기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성동리 마을의 토지를 소유한 일종의 지주계급, 지주계층이다 라고 보면 돼요. 절에 있는 사람들은 제각기 저녁 밥살을 낼 때마다, 그러나 그 밑 절밑 마을 성동리 앞 들판에 나도는 농민들은 마음이 더욱 달떴다. 한마디로 절에 있는 사람들, 보광리 사람들과 절 밑마을, 즉 성동리 사람들의 처지를 대비하면서 작품의 대립 양상은 결국 보광사 절에 있는 사람들과 절 밑마을 사람들의 갈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모처럼 터놓은 저수지 본물에 논을 가지고서도 유아독존식으로 날뛰는 절 사람들의 세도에 눌려, 유아독존이니까 뭐야, 세상에서 오로지 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때 세도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막 휘두르는 거, 이것이 바로 뭡니까? 갈등 요인이죠. 흘러오는 물조차 마음대로 못 대인 곰보 고서방은 마침내 따는 큰 마음을 먹고 자기는 물꼬를 조금 더 터놓았다. 그러자 그걸 본 한 양반이 빽 소리를 내지르며 내달아왔다. 오더니 다짜고짜를 왜 또 손을 대요? 한마디로 뭡니까? 왜 물꼬를 트고 난리야? 이거죠.
이제 당신 논에는 물도 다 되어가니 나도 좀 냅시다. 하다가 고서방은 자기 말이 너무 약해. 임팩트가 없어. 그래서 그리고 당신 논은 물이 철철 넘치잖아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물이 이렇게 넉넉한데 왜 못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너의 욕심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런데 이 너가 지주야. 보강리 사람이야. 이게 환장할 노릇인 거지. 뭐 넘어? 어디 넘어? 이 양반이 눈이 있나 없나? 그는 곰보 논 물꼬를 봉하려고 들었다. 안 돼요. 곰보는 물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열면서 위에 있는 논은 한번 적시도 못하게 하고 아랫논만 두렁이 넘게 물을 실으는 건 너무 심하지 않소? 뭐? 그렇게 노려보면 어쩔지야. 이 친구가 밥줄이 제법 톡톡한 모양이군. 톡톡하다라고 하는 건 실속 있고 넉넉한 모양이고 네가 먹고 살만하지? 뭐 이런 소리예요. 네가 먹고 살만하지? 내가 너 확 해봐? 이거죠. 한마디로 너 소작권 빼앗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이 친구? 네 집에는 그래 애비도 삼촌도 없냐? 누굴 보고 이 친구 저 친구 해? 한마디로 뭐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아? 어디 젊은 것이? 이거죠? 자신을 하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면 돼요. 뭐가 어째? 이 녀석이 제법 꼴값을 하네. 어디 상판떼기 빵꾸 좀 내줄까? 자, 여기서 이 녀석 꼴값 상판떼기 빵꾸라는 말을 통해서 더더군다나 외모를 가지고 뭐합니까? 비하하고 있는 거죠. 이놈 이 개 같은 놈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어졌기로서니 한마디로 뭡니까? 일제시대가 됐단 얘기예요. 일제시대가 돼서 친일파들이 쌩 난리를 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녀석 좀 봐. 뭐 세상이 뒤바뀌어져? 아이고 그는 다른 사람들도 다 들으라는 듯이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거죠. 예끼 건방진 녀석. 그리고는 지보다 몸피가 훨씬 큰 곰보의 뺨을 한 대 갈겼다. 이게 뭘 믿고 곰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자의 멱살을 불끈 졸라지니까 그 근방에 있던 같은 패들이 어떤 패들? 그래 친일 지주 세력들 보광리 주민들이 벌떼같이 몰려왔다. 그러자 아까 가동 늙은이를 상해 놓던 고자쟁이 이시봉이가 아까 뭐였죠? 그렇죠. 주재소에 고자질을 하던 놈이죠. 이 이시봉이도 결국은 그렇지. 이놈도 이쪽 패였구만. 나쁜 놈일세. 풋볼 축구하듯 형식으로 곰보의 아랫배짬을 꽉 질렀다 뻥 쳤던 얘기죠. 곰보가 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쓰러진 놈을 여러 놈들이 밟고 차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뻗어져 누운 놈을 끌고 주재소까지 가자고 야단을 했다. 곰보는 그 말이 무엇보다 무서워서 그 말이 어떤 말인데 그랬더니 주재소에까지 가자는 말이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이 보광리 주민들은 일제 권력기관 경찰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 더 봐야 될 게 같은 패들 내지는 놈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서술자는 얘네들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봐도 이렇게 썼겠다. 들깨가 곁에 가도 곰보는 넋 잃은 사람처럼 논두렁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왼편 눈밑이 퍼렇게 부어올랐다. 결국은 물을 둘러싼 성동리 사람들과 보광리 사람들 간의 갈등이 되겠네요. 근데 이건 단순히 어떤 평등한 위치에서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지주계급 내지는 친일 지주계급과 소장 농민들 간의 갈등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즉 계층 간의 갈등이죠. 저수지의 물은 그에 끊어졌다. 기어이 결국 끊어졌다. 그렇지. 청소 다 끝났나 보다. 물 끊어진 수문을 우두커니 들여다보는 농민들은 하도 억울해서 말도 욕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만 그곳에 주저앉았다. 그와 동시에 온종일 숙회처럼 쫓아다니던 피로 한마디로 물을 끌어오려고 쌩 난리를 쳤던 그 피로까지 엄습해서 일어날 생각도 없었다.
한마디로 저수지의 물을 제대로 끌어오지 못한 성동리 주민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한편 물을 충분히 대인 보광리, 사람들은 지 물의 홍여 아랫눈으로 넘어오를세라. 도두어둠 물고와 아랫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동리 주민들의 논일 거예요. 논두렁 낮은 짬을 한층 더 단단히 단속하느라고 몹시 바빴다. 왜? 물 빠져나가지 말라고. 보광리 주민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성동리 주민들, 물을 얻지 못한 성동리 주민들과 물이 넘쳐나다 못해 지 것으로 전부 다 꿀떡꿀떡 먹어치우다가 배탈 날 것 같은 이 보광리 주민들 사이에서의 대비를 통해서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서방은 분도분이지만 그보다 내년 봄엔 영락없이 그 전론 두마지가 떨어지고 말 것을 생각하면 왜? 싸웠잖아. 앞으로 살아나갈 일이 꿈같이 암담하였다. 아무런 의미 없어도 물길 좋은 본목 노는 살림하는 중들에게 모조리 떼이는 이쯤에 아무리 동농가로 신임을 받아오던 동농가 성실하게 일하는 소장농으로 평가를 받은 고서방일지라도 오늘 저지른 일로 보아서 노는 을에 빼앗긴 논이라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문득 지난 봄에 허서방이 생각이 났다. 붙여오던 전론을 억울하게 잘못이나 허물도 없이 떼이고 살 길이 막혀서 동네 뒤 소나무까지의 목을 메어 시퍼런 혀를 한자나 빼물고 늘어져 죽은 허서방이 벼랑간 눈에 선했다 라고 하는 것은 허서방에 대해서 요약적 진술을 하면서 곰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위기감에 닥쳤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몸소리를 쳤다. 이왕 못 살 판이면 제기 쳐자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도 그만 죽어버릴까? 자기가 앉은 논두렁이 몇천 길이나 땅속으로 꽝 둘러 꺼졌으면 싶었다. 결국 소장농이 논이 떼일까봐 걱정하는 고서방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튿날 두둥 아침 들깨와 철안이는 오랜만에 논에 물을 한번 실어놓고는 허기가 출출한 속에 식은 보리밥이나마 마음 놓고 퍼넣었다. 그때까지도 저수지 봄물 들녘과 내 건너 보광리 애는 빌어서 얻은 계집이라도 잃어버린 듯이 중들의 아우성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뭐야 이것도? 왜? 궁금한데? 라고 했더니 하룻밤 동안에 논두렁을 몇 토막이나 내이고 물도둑을 맞은 사람이 많았대. 결국은 하도 지들만 먹겠다고 살겠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반항을 한 거죠. 보광리 논두렁에 있는 물을 끊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오우, 겁상실했어. 고서방은 중들의 바락 소리를 속 시원하게 들으면서 군데군데 커다란 콩나치 박힌 보리밥, 아니 보리끼어밥을 맛나게 먹었다. 누가 간 크게 그랬을까요? 아내는 숭늉을 떠오며 과연 통쾌한 듯이 물었다. 그야 알놈이 있으려고 사람이 하도 많은데. 고서방은 궁둥이를 툭툭 털고 일어나섰다. 담배 한 대 제어물 여가도 없이 고동바로 허리춤에 돌라매고 이 고동이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이런 거래요. 물레가락에 끼워서 고정시킨 두 개의 매듭 같은 물건이래요. 이주사댁 논을 매러 막 집을 나서려고 할 즈음 뜻밖에도 주제소 순사 하나가 개딱지만한 뜰 안으로 쓱 들어섰다. 당신이 고서방이요? 그렇소. 잠깐 주제소까지 갑시다. 뭔 일입니까? 노래졌다. 왜? 놀란 거죠. 주제소라고 하니까. 가면 알테지. 차차 험악해진다.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는 이거겠네요. 앞에서 나왔던 물도둑이죠. 보광리 논에 물이 도둑 맞았다며. 그걸 고서방을 지목을 한 거야. 누가 보광리 스님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랬겠죠.
제가 우리 논에 있는 물을 빼가려고 지난번에 그랬어. 저놈이 범인임이 틀림없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주제소 순사가 온 거겠지요. 난 주제소 불려갈 일 없습니다. 죄 지은 일 없습니다. 고서방이 뒤로 물러서니까 이놈이 무슨 잔소리냐. 가자면 막 앞만 말고 갔지 그저. 순사는 고서방의 어깨 죽지를 한 대 갈기더니 어느새 포생을 꺼내가지고 묵는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요? 나으리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분은 죄 지은 일 없습니다. 나구서 개구리 한 마리 죽인 일이 없다는데 지난 밤에도 새들을 이 마당에서 같이 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학질에 신안고난하면서도 병이 심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끙끙 앓면서도 미친듯이 매달리는 고서방네를 몰강스럽게 인정머리 없이 억세게 모질게 때밀어버리며 순사는 기어이 고서방을 끌고 갔다. 억울하게 보광리 논에 물을 훔쳤다고 잡혀가는 고서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발단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봐야 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원래 처음에 쓰여졌을 때는 이렇게 쓰여졌었대요. 중들이 개떼같이 몰려왔다 라든가 상에 놓든 농사조합 서기 기봉이가 서울 제국대학 시대에 풋볼 차던 형식으로 곰보 아랫배짬을 꽉 질렀다 라든가 여러 중들이 밟고 차고 라든가 이런 식으로 중들이 개떼같이 제국대학 시대에 여러 중들이 이렇게 썼던 것이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본 대목은 요 뒤에 거죠. 같은 패들이 벌떼처럼 몰려왔다. 여러 놈들이 밟고 차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니까 이거는 중에 대한 인식이 변했죠. 아니, 중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 불교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 변했어요. 그죠? 자, 물론 이 작품에서 중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입니다만 이거보다는 덜 부정적이죠.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건 왜 그럴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면 돼요. 앞에 거는요 조선일보판이고요. 아래 거는 56년 해방 이후 나기롱이라고 하는 소설집을 씁니다. 작가가. 앞에 썼던 것들을 다시 엮어가지고요. 다시 수정을 해서 올려요. 그 나기롱판이에요. 우리가 본 건 이 뒤에 56년도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곰보가 집단 린치를 당하는 장면에서도 앞에 인용문과 같이 등장인물이 중들로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놈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늙은 과부 할멈을 해코지하던 이시봉은 서울 제국대학을 나온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제국대학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서울대죠. 이렇게 판본 차이로 인해서 작가가 일제강점기 사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바는 명확해집니다. 불교의 근본 정신을 벗어나서 타락한 불교가 현실에 끼치는 해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나고자 했음을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엘리트만 갈 수 있었던 경성제국대학을 다닌 인물이 중이 되어 보광리 농사조합 서기를 하면서 소작농들을 착취하는 문제적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지식인들이 민족을 배반하고 제국주의에 의탁하여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던 그런 것에 대한 비판 의식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가 되면서 불교계는 비구승에 의해 한국 불교의 본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온 것이 바로 불교 정화 운동이고 그걸 통해서 친일 불교의 색깔이 점차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작가는
일제시대에 봤던 불교에 대한 인식이 이 50년대 후반 60년대 이러한 정화운동을 통해서 많이 인식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아까 봤던 두 번째 거에서는 자, 불교에 대한 비판의식이 조금 누그러졌다, 사그라졌다, 아주 없어진 건 아니고요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종교 색깔이 약화되면서 일제강점기 지주, 소장민 이 관계로 집중하게 되고 지주계급의 친일 지주계급의 수탈 행위에 대한 비판의식이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종교 색깔이 약화되면서 어떤 농민운동, 농민소설 또는 농촌소설로 초점이 맞추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정한의 소설 사촌 발단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